한 19만이 전사를 했거든요. 아, 많이 했네요. 네, 젊은이들이 징집될까봐 한 100만 이상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또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계속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면 러시아도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전쟁이 네. 끝났습니다. 네. 종전이 됐을 때 네. 푸틴, 네. 러시아에서 푸틴의 위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작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6년 임기와 그 이후에 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이제 닦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의 이제 푸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국민들의 단합은 이건 꼭 푸틴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짜르가 있을 때도 그랬고 스탈린 중심으로 그렇게 억압적인 정책을 해도 나라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내 국민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선전을 함으로써 애국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역시 푸틴 지도력, 크레므린의 지도력이 맞다라고 박수는 치겠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내상을 굉장히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실패론,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출이 돼서 상당히 이거는 아마 그 러시아의 그 내부적인 갈등이 아무래도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9만이 전사를 했거든요. 아,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한 55만이 그 부상당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개 합치면 80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그 징집될까봐 한 100만 이상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선으로 또 동원됐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마구마구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10%에다가 은행 이자율이 21%. 우리가 지금 은행 이자율이 3%, 4% 돼도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21%라면 이건 기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21% 이득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다 국영기업 정도나 지금 살아있는 정도 상태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에 러시아가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군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다. 위상이 지금 북한 군대를 갖다가 지금 쿠르스크 전에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위상이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는 이제 러시아 시장 내에 한 2천억 불 상당의 그 서구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네. 우리를 포함해서. 그랬더니 중국 상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중국의 종속화가 되고 있다. 네. 경제에. 그런 이제 목소들이 이제 점차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권력 유지하는데 해결해야 할 난제가 보통 큰 게 아니다. 굉장히 지금 소련이 망할 때 이제 아프간에 침공을 해가지고 아프간 장기 침공 한 통에 거기서 많은 전사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의 이제 그 디클라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러시아도 지금 그런 충격에서 벗어난다고 꼭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던지는, 트럼프가 던지는 이런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명분 있게 트럼프 때문에 그래. 그래. 네. 그냥 트럼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 줄게. 이런 정도로 탈출할 네. 것이다. 네. 탈출을 하는데 이제 대개 이제 러시아의 요구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게 푸틴과의 그런 그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2014년부터 이 관계를 맺어왔더라고요. 네. 또 그 전에는 러시아 자금으로 또 이런 본인의 부동산 그 사업을 좀 일으키는데 큰 힘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푸틴에 대한 약간의 그 개인적인 그런 호감도 이런 게 또 작용을 해서 상당히 조금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묘한 이래도 되나 하는 정도의 그런 상당히 그 후원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간 이제 그 이런 기회를 타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계기가 생긴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러시아 하면은 그 예전 소련 이미지까지 좀 오버랩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네. 엄청난 강대국, 핵강국 네. 이렇게 봤었는데 네. 진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뭐야 이거 네. 종이호랑이였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그 쿠르츠크 지역 네. 지금 일부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본토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건데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안 줄 것 같은. 그래야 또 자기네가 그렇죠. 우리도 러시아 땅을 뺏었다 명분이 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끌기로 들어갈 수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가 유리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은 아마 그 트럼프가 전화도 하고 또 위트코프라고 그 본인의 굉장히 그 절친인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이제 특사를 이제 내일 아마 지금 조만간 간대요. 내일 모레 가서 이제 푸틴을 만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휴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게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할 정도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해줄 거냐, 단지 휴전으로 끝날 거냐, 앞으로 평화협정까지 갈 거냐를 이제 그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 쿠르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탈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어질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주도하에 결국 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이 네. 휴전 합의는요. 네. 그리고 이거 참 분명한 거는 종전이 아니죠. 휴전이죠. 일단 휴전입니다. 한 달간 휴전이고 이걸 더 연장할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서 또 이게 이제 큰 다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영토를 점령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울 거예요.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언더스탠딩 서로 이제 양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이걸 문서화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외교 주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평화유지군이 정말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럽이 그 만일 러시아의 이런 휴전이 우리도 한국전 끝난 다음에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휴전선에 얼마나 많은 그 위반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잘못되다 보면 이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태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지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령 뭐 나토를 나토 군대를 어디로 좀 더 이동을 시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화협정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서 이거를 전쟁이 끝났다는 그걸 자체로 사실은 트럼프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는 지속적인 평화는 이거를 다루기가 안전 보장도 해줘야 한다고 그러죠. 뭐 그 러시아의 요구도 들어야 한다. 이게 중간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임기 동안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기에는 어떤 메커니즘을 갈지 요 상황을 좀 보면서 이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왜냐하면 전쟁이 돼서 서명이 돼야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 지금 서로 이제 지구전 또는 이제 소모전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휴전 형태로 계속 가서 평화협정으로 가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휴전이 가다가 끊기고 평화협정을 따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소모전이 지속될 수 있죠. 그렇죠. 휴전하다가도 다시 또 전쟁이 전쟁을 할 수 있죠. 지금 중동도 지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날지 안 날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외교 역량과 이제 국내적인 이런 이제 지지 기반의 이제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미국이 해달라, 이걸 문서화해달라, 네. 확실하게 네. 이거를 미국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은 네. 유럽이 해주겠다, 혹은 유럽이 예. 그거는 뭐 해준, 그렇다면 예. 유럽이 그런 보장을 해준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크라이나는 그 정서상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트럼프나 미국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유럽이 이제 보충해서 할 용의도 있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의존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영국이나 불란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영국이나 불란서가 그 휴전이라든지 평화협정이 준수되는 거를 확인을 해주기 위한 정보 파악, 그러니까 이게 첩보 비행기가 떠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만이 가지고 있고 영국은 뭐 몇 대 없대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결국은 핵 강국 아니겠어요? 핵을 미국과 같이 비슷한 수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불란서가 가지고 있는 핵은 굉장히 작고 또 이거를 확장 억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발트 국가까지 해야죠 할지 이거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또 그런 이제 군사 정보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이걸 백스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받이를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최소화된 그 지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도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한다고 그랬고 또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에서도 다른 문제도 다뤄지지만 이걸 다루면서 뭔가 물꼬를 틀 텐데 결국은 이게 전쟁이 계속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면 러시아도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힘의 균형 또는 이제 앞으로의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 문제에만 함몰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야말로 강대국으로서 중국에 종속화되지 않으면서 좀 위상을 높일 거냐 하는 이제 고민을 푸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전쟁을 끝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와 푸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새로운 동맹 혹은 뭐 친밀한 어떤 네. 나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이게 트럼프가 좀 예외적으로 보이지만 꼭 이렇게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하고 그 좋은 관계를 맺었던 대통령으로 유일한 건 아닙니다. 네. 닉슨 대통령이 그랬던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탈린과 루즈벨트 대통령 간의 그런 얄타 협정 같은 것도 사실상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유럽을 분할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닉슨도 당시 그 브레즈네프하고 여기는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데탕트라고 해서 69년에 그 브레즈네프하고 그런 이제 하해 또 군축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그런 유의 패턴으로 닉슨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기고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너무 밀착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부담을 좀 느슨하게 하겠다. 이게 미국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치룰 대가가 뭐냐. 그러면 뭘 양보를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좀 불법적인 지도자라든지 막 이렇게 비난도 하기도 하면서 막 했는데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해 줄 거냐. 또는 이제 나토를 정말 이렇게 약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런 그 요구를 맥시멈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다 들어줄 거냐 하는 비용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댔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준수되느냐? 러시아가 준수되느냐?
미국 국내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이게 최소한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동안은 그런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걸고 푸틴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념적으로라든가 이런 가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이런 권위주의 통제 국가 간의 그런 화해를 지속한다는 거는 굉장히 미국 그 사회가 미국 정치권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닉슨 그 대탕수도 결국은 그 후에 나온 카터라든가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부도덕한 거래다 하고 그때는 굉장히 강공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도 이걸 알고 있지만 이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적응해야 하는 거냐 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트럼프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걸 활용하느냐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양쪽이 다 어떤 상호 이익이 맞으면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동맹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의 어떤 파트너십 뭐 이런 걸 이제 구축해 나가겠죠. 네, 그러한 모습을 미국 국민 혹은 뭐 야당, 네. 뭐 그 소위 관료들 네. 얼마나 인정해주냐 여기에 네. 따라 달려 있다. 네. 또 세계 뭐 동맹국들도 얼마나 인정해주냐. 나토 네.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예. 그 영향력.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그렇죠. 게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네, 뭐 많은 걱정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최근에 온 분들한테 말 들으면은 우리를 이제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민감한 무기는 안 줄 테니까 뭐 이렇게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드론 훈련과 드론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그래서 드론에 맞는 여러 가지 현대전을 지금 기술을 전수받고 드론 생산까지 대량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지금 뭐 인공위성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또 뭐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렇게 공언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떤 기술이 갈지 이것에 대해서 제어가 돼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한러 관계로 풀 수도 있고 미러 간의 관계로서 풀어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전쟁이 정말 좀 종식이 되든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은 북한의 가치는 떨어지는가? 그거는 조금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 또는 푸틴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의 강대국 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여기 전쟁에서만 조금 이기고가 아니고 이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강력한 문화 제국이다. 문화 국가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유라시아 안보 체제에 유라시아라는 게 뭐 벨라루스, 이란,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포함해서 북한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안보 체제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점점 더 강화되면은 정말 신냉전 구도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도를 좀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제 제재 국면에서 좀 완화되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한러 관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 또는 또 우리 기업들도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삼성, LG들도 거기 가전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할 시기가 지금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단순하게 러시아도 이제 전후가 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재건을 해야 되고 네. 국내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힘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러 동맹은 전쟁이 끝나면 되게 약화될 것이고 네. 그래서 북한은 되게 불안해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러시아 네.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북한이라는 존재가 계속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록시 대리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 강대국은 직접 안 부딪히고 그 약간 약한 나라라든가 그 약간 제휴하는 나라를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너무 이용당하지 않으리라고 저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뜻대로 북한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한다고 푸틴은 그래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 전에는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협력 관계가 있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크레므린이나 러시아 지도부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의 그런 필요와 또 지금 전략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서로 해소하는 관계로 가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죠. 네. 네. 자, 이제 전쟁이 끝나거나 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국의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듭니다. 진짜 엄청난 수십조 원의 돈을 쓴 만약에 돈 벌 거리가 있다면 네. 미국과 유럽이 다 가져가지 않겠는가? 우리가 먹을 게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니까 안보를 위해서 기여한 바를 가지고 아마 만일 재건 기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아마 광물협정에서도 이제 광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인프라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금을 쓸 때 쓰는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그런 군사적으로 도와줬느냐. 우리는 그 경제적인 지원을 했지, 그 살상용 무기는 주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또 한반도라든가 동북아 그 필요상.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각국이 제공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아까 말했던 유럽 개발은행이 제시를 할 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기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기준을 봐서 이게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IT라든가 또 농업 가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뭐 무슨 잭팟이 터진 것처럼 우리한테 기회가 다가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일정한 부분, 우리의 EDCF 자금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여금을 제공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그런 기금에서 우리가 그 비딩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젤린스키와 푸틴 어떻습니까? 양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그들 나라에서 평가하는 혹은 외부 세계가 그들을 평가하는 그 외교 능력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러시아는 그런 이제 올해 역사적인 그런 강대국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브릭스라든가 뭐 중국과의 연대라든가 그 개도국과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한 그 나름대로의 이제 반미 연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그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상을 찾아갈 거고요. 젤렌스키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투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을 받고 또 본인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종전이라든가 이제 평화 협상의 결과가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정치권에 부합하겠느냐 하는 또 특히 영토 문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는 저기서 요구를 할 거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인정을 절대 안 하고 사실적인 거는 이제 뭐 점령하는 건 인정해 줄 뺏긴 걸로 그렇지만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해수는 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두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경해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만일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날지는 아직 예측은 하긴 힘듭니다만은 여러 이제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어쨌건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외교 능력을 뭐 객관화 시켰을 때 승리자를 굳이 구분한다면
글쎄요, 이제 승리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얻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체면을 차렸다 하면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박수는 받겠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서는 그다지 이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말 무에서 처음에 전쟁 났을 때 뭐 유리병에다가 뭐 국민들이 거기다가 뭐 이게 포탄을 만들다듯이 투수탄 만든다듯이 그런 옹기종기 모여서 화염병청을 만드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킨 거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 빼고 군대가 가장 강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98만, 거의 100만의 군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를 다 합한 군대의 숫자입니다. 되게 한 20만 정도 안팎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제 군사적인 역량, 아까 드론 얘기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체적인 무기 생산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공과 사가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할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휴전이나 종전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느냐, 우크라이나의 특히 안전 보장을 얼마나 확고히 했느냐, 이걸 두고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형으로 봐야겠군요. 진행형으로 봐야셔야 할 것 같고, 안전 보장을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주지는 않겠지만은, 아까 유럽이 얘기한 대로 백스탑 정도, 그러니까 첩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핵 관련돼서 그 보장을 이제 그동안에 나토에 주었던 거를 계속 줌으로써 그게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된다면은 어느 정도 박수는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참 젤렌스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젤렌스키가 이번에 그 서방 세계의 외교 원조 네.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착복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떠돌고 있고요. 네. 이것이 어떤 분은 또 러시아의 홍보전일 뿐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실제로 부패한 정치인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대사님 보시기에는? 되게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선진국으로 아직 인정받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다 있는 거죠, 부패라는 게. 뭐 우리도 6.25 때 저 에코노미스트인가요? 특정한 언론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언론지는 뭐 하여간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게 보도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근무했을 때에도 그 법관이 굉장히 봉급이 작으니까 네. 상당히 부패됐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젤렌스키가 만일 부패했다 하면은 아마 미국의 정보기관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게 지금 단순히 쇼하려고 그런 그 넥타이라든가 복장을 적절히 안 해서 그런 핀잔 받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오죽이 목숨을 내놓을 테니 나한테 총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저기 도망가지 않고. 그런 정도의 그 결기를 보이는 지도자로 저는 보여지고요. 만일 어디에 자기가 별장을 샀다든가 착복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의 정부가 의회나든가 이런 데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좀 선전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그것에 의해서 미국이 조사를 들어가겠죠. 네. 지금 자체 내에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뭐 부패 연루됐다 뭐 했다면 당장 이제 조사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조라든가 지원을 주는 나라도 문제지만 받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걸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젤렌스키의 부패가 만약 사실이고 그게 네. 그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미국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그 위신이 깎이는 그런 쇼를 할까? 네. 정말 그 자료 이거 공개할 거야? 협박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건
뭐든지 전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 국민과 병사들의 목숨이 왔다 가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그런 개인의 착복을 가진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끌고 있다? 그건 아마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것이 가져올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무슨 효과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이제 유럽이 재무장하고 네. 뭐 지금 뭐 프랑스가 해구산을 자기네가 하겠다. 네. 독일이 다시 재무장하겠다. 네. 근데 독일이 재무장하면은 또 유럽 국가들 우리가 일본이 뭐 재무장하고 뭐 핵을 가지겠다 그러면 네. 우리 뭐 몸살을 떨잖아요. 그렇죠. 유럽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지금 거의 그 50년, 45년 이래 한 80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게 인식이라든가 그런 유럽 연합이라는 그 전쟁은 하지 말고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단합을 하자는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 재무장을 한다에 대한 그 반감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영국하고 독일이 서로 간에 이건 협력을 하고 또 불란서도 독일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체제가 오히려 구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트럼프의 그런 새로운 강대국 중심의 이런 안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혹자는 일본도 지금 군방비를 늘리겠다고 이제 트럼프한테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다 아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시대가 바뀌어오고 또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을 넘어설 이미 이제 GDP를 그 구매력 기준으로 넘었어요. 벌써 한 2020년대부터 넘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지금 국제적인 그 관계의 힘의 균형에 맞춰서 이 질서가 움직여 가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만 생각하고서 이 일본이 무장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라든가 가치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체제가 비슷한 나라끼리 연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호주,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연대를 해서 누가 도전을 해도 이런 세력 균형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트럼프가 자꾸 뭐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그런 과거에 너무 매몰되면은 앞으로 갈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도 좀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안보관이라든가 경제협력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찬가지 측면에서 유럽은 이번 기회로 상당히 군사력의 무장서부터 시작해서 네. 단합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트럼프 효과인데요. 트럼프가 거의 그 푸틴하고의 그런 관계를 거의 이제 그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면서 유럽 연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한테 다 가져가고 이거 우리한테 그 안보만 우리 비용 부담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를 뭐라 그러죠? 그 착취했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보통 놀란 게 아닙니다. 야, 이게 그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는 미국을 믿을 수 없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오히려 더 유럽 차원에서 단합을 하면서 지금 세력 균형에 지금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유럽이 굉장히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과 30일 휴전 합의에 네. 이르렀다는 소식,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판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네. 우리 박노벽 대사님 네. 모시고 네.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지점에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고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국제 정치학적으로 복잡하고 네. 앞으로 상당한 맞습니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내실화를 다 하면서 그냥 강대국 다극 체제 사람들이 그냥 다극 체제 하니까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양다리 거칠 수 있어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진단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정치 체제적으로 맞는 나라끼리 우선 잘 이렇게 단합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미국이 특히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중국을 지금 미국이 혼자서 견제해 주겠느냐 지금 중국을 견제도 하지만은 또 이게 질서 체제를 규칙 기반이나 제도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잘못되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견국들이 또 오히려 단합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봐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 능력, 그죠? 조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우리의 그 역량을 계속 갖춰서 중견국으로서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전 러시아 대사 네, 이제까지 전 러시아 대사셨죠? 박노벽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